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현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9시간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돼 다음 주 15일에 다시 열리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일부 징계위원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대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과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라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응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북 등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시작하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어제 통과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이로써 그동안의 여야 간 힘겨루기에는 마침표가 찍혔지만 전국은 한 번 더 얼어붙게 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법이 1년 만에 개정되는 순간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전 법과 유사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 12건도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는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국민의힘에게는 거부권이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가 기간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민주당 조응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선 안 된다며 기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 시각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둘러싼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국회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밤새도록 토론이 이어져 왔는데 지금은 누가 어떤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국정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이 상정된 뒤에 세 번째 토론 주자로 발언한 지 4시간이 돼갑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조태용 의원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정원의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 경찰의 역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 번째 발언자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나섰고 이어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경찰 대공수사 능력은 앞으로 차차 나아질 거다. 또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며 찬성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당초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그걸 끝낼 수 있도록 종결 동의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었던 걸로 아는데 아직 안 낸 거죠? 왜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민주당은 24시간 뒤에 토론을 끝내는 강제 종결에 나서기로 했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의 충분한 발언권을 존중해 강제 종료시키지 않고 충분한 토론 뒤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에 토론을 종료시킬지 표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그러니까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까지 모두 합쳐야 가능합니다. 이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데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토론까지 막아서 부정적 여론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최우선 법안인 공수처법을 처리한 만큼 급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토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두 차례 미뤄졌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려서 장장 9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별다른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에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 시작 9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끝났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에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설명하며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1시간 반가량 진술했습니다. 막판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를 놓고 징계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8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당초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특정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1명은 증인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징계위원회에 올랐다가 스스로 물러난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추가됐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징계위를 속개하고 증인 신문과 윤 총장 측 최후 진술 등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속개 전 미처 열람하지 못한 징계 기록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오후 6시가 넘자 정상적으로 퇴근했는데 징계위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시로 징계위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라임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받고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한 혐의인데요. 17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이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라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을 체계로 자문료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새벽 윤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위원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고검장을 지낸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윤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0월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뒤 우리은행의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와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오전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 가족의 거주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밝혔는데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옥중 입장문의 부당한 응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을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현재 회의가 진행 중인데 미 보건당국은 승인이 나는 대로 백신 보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지금 백신 승인을 위한 회의가 진행 중인데 아직 승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6시간 전에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3시간 뒤인 오후 6시까지 미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자문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표결을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가 하루 이틀 더 연장될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이르면 오늘 안으로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한 FDA 국장은 오늘이 미국에는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자문기구 안에서 일부 전문가가 백신의 안전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오늘 내 승인 여부는 좀 더 신중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청소년과 임신 여성이 맞아도 되는지 아직 이렇다 할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화이자 측은 미국의 임상 실험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백신 소식이 있으니까 그나마 희망적이긴 합니다만 지금도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네, 어제 미국에선 하루 사망자만 3,000명이 넘었는데 하루 사망자가 미국에서 3,000명을 넘은 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환자 입원 건수도 10만 6천 건을 넘은 상태입니다. 역시 최대치인데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도 계속 20만 명을 넘고 있어서 미국은 그야말로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의 보급과 접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내년 4월은 돼야 모든 일반인들이 백신을 접하게 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각별히 방역에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무시하고 지난 8일 연말 파티를 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국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자리에 주미 한국 대사를 포함해 아프간, 이집트, 과테말라 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이 행사를 하기로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건당국의 메일이 행사 전날에 국무부에 도착했었는데 국무부가 방역을 했다는 이유로 행사를 강행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다음 주에는 900여 명을 초대해서 연말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유럽 각국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방역에 제각각인 모습입니다. 봉쇄를 푸는 곳도 있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곳도 있는데요. 코로나 충격 대응을 위해서 유럽중앙은행은 우리 돈 660조 원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파리 시내의 백화점.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예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지난달 말 상점 영업을 재개했던 프랑스. 나흘 뒤부터는 도시간 이동도 허용하며 성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3,000여 명. 봉쇄 2차 완화 조건이었던 신규 확진자 5,000명 목표치를 2배 넘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일단 봉쇄는 풀겠다는 겁니다. 대신 저녁 8시부터 야간 통금을 다시 도입하고 영화관과 박물관 개장은 내년 초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Le nombre de nouvelles contaminations ne se réduit plus et il tend même à légèrement réaugmenter depuis quelques jours. La partie est donc loin d'être gagnée. 우려 속에 방역 고삐를 푸는 프랑스와 달리 최근 1일 확진자 2만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한 독일은 봉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주 학교 대면 수업을 축소하고 성탄 전야부터는 비필수 상점을 완전 폐쇄하며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내년 초까지 이동 제한령에 성탄 미사 참석도 금지된 이탈리아. 야간 통금 상황을 고려해 교황청도 성탄 전야 미사를 2시간 일찍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성탄 방역이 엇박자를 내는 속에 유럽중앙은행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코로나 채권 긴급 매입을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660조 원 규모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백신 출시에도 유로존 경제가 느리게 반등해 내년 말에나 정상화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7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 어제도 600명대 후반을 찍었어요.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확진자는 646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6명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서울에서 251명, 경기 201명, 인천 3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489명이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20명, 울산 17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하루 새 23명 늘어 172명이 됐고 사망자도 8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564명입니다. 네,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서울에서는 재래시장, 또 공연과 식사를 겸하는 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과 노래교실과 관련해 방문자와 가족 등 15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구 남대문 시장 상가에서는 관계자와 가족 등 1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34명이 됐습니다. 역학조사에서는 상점 간 거리가 1.5m로 좁고 지하에 있어 창문 환기가 어려운 데다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같은 일반 열차의 출발 기지인 서울 수색역에서도 수송원 1명 등 모두 11명의 한국철도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철도는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장항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열차 16편의 운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수원시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20명이 늘어 누적 21명이 됐고 경기 안양시 종교시설에서는 17명의 누적 확진자가, 울산 남구 중학교에서는 20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분의 1은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되는 비율도 3명 중 1명이나 되는 만큼 일상생활 속 소규모 감염 역시 늘고 있다면서 개인 간 접촉을 줄여야만 확산세를 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병상 부족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는데 그게 그만큼 상황이 위급하다는 거겠죠? 네, 전국의 위중증 환자들은 산소 치료부터 인공호흡기, 또 에크모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병상 확보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시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운용할 숙련된 인력과 장비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리하는 전담 병상은 9일 기준으로 전국 37개, 서울은 3개 남았습니다. 의료기관들이 자율신고한 병상은 전국적으로 14개 남았는데 이를 더하면 총 51개입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협조를 구하는 한편 기존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전환해 이달 말까지 154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60대 이상 가운데 10%가 위중증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 역시 감염 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확산세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네, 이렇게 환자가 많이 늘면서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일반 중환자보다도 훨씬 많은 인력이 붙어야 한다는데요. 그러니 현장의 간호사분들은 사실상 방전 상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중환자 병상 11개가 있지만 4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만 7번 정도의 중환자를 더 보려고 친다면 지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 같으면 한 5명 정도, 그리고 간호사 같으면 15 내지 20분은 더 있어야 사실은 7명의 중환자를 더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때는 감염 우려로 입고 벗기 불편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질환 중환자보다 훨씬 많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 투입됐다가 봤었던 간호사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진자를 받으면서 가겠냐라고 하면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간호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올 연말까지 정부의 중환자 전담 교육을 수료할 예정인 간호사는 390명. 이외에 코로나19 간호 인력도 별도로 모집해 현재 파견 가능한 간호사는 460명가량,
이 가운데 106명은 중환자실 근무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확진자 중 3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들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호인력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훈련된 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훈련된 간호 인력, 또 훈련된 의료 인력이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이게 유지될 수 있는.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긴급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타임은 방탄소년단은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그룹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가 됐다며 방탄소년단이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깨면서 팝스타들 가운데 정점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타임은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방탄소년단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4분쯤 경남 진주시 강남동 모 병원에서 불이 나 병원 1층 천장과 벽면 등을 태우고 13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환자 등 200여 명이 있었지만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낮 2시 53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의 20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2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구조됐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내 제정이 불발되면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재 피해 유족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 법으로 끊어달라,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를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인데요. 민주당은 또다시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은 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2주기인 어제도 국회 농성장을 지켰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추모제도 같이 못하고 있어요. 빨리 제정하라고. 그렇게 추모제도 지금 못 가고 있는 이 상황을 국회가 더 좀 알아주시고. 지난 2일 공청회가 열린 뒤에도 중대재해법은 법안 소위 안건에 한 차례도 오르지 못했고 결국 정기국회 입법도 불발됐습니다. 어머니는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고 이한비 PD 아버지 이용관 씨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함께입니다. 정의당은 임시국회 내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말뿐인 공연불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여야 모두가 중대재해법을 발의했는데 법이 통과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사실상 법 제정에 열쇠를 쥔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을 의식한 듯 일제히 조속한 처리를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김용균 씨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글을 올렸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시국회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의지를 보이지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직 적극적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발의된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이미자 그리고 정의당 강은미안은 모두 처벌의 하한선을 포함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의지, 즉 말에 책임을 지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지난달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의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노동청이 특별 감독을 진행 중인데요. KBS가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이 공장에서만 최근 4년 동안 노동자 395명이 일하다 다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나흘의 한명꼴입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46살 양모 씨가 원통기계에 끼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양 씨는 사고 17일 만에 결국 숨졌고 노동청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중대재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사나흘에 한 번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산업재해 조사표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 동안 39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습니다. 3.5일에 한 명씩 산업재해를 당한 겁니다. 다쳐서 쉬어야 하는 휴업 예상 일수가 30일이 넘는 산재 피해 노동자도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3명 이상 다친 날도 13일이나 됩니다. 진짜 운이 좋으면 다치는 거고 운이 없으면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그동안 계속 우리 사측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특히 2017년 금산공장 사망사고와 지난달 대전공장 사망사고처럼 원통기계와 컨베이어 벨트 같은 설비에서 작업 중 끼임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43건에 달했습니다. 끼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단한 설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나 이 신경들을 그만큼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구조적 한계가 있는 노후 설비는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어제 저녁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유입되면서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보이고 있고요.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또 경북 지역,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안개 때문에 시정도 좋지 못합니다.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양주가 가시거리가 60m, 연천은 9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의 하늘 표정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호남 지역과 충청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에도 오후부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이 2.8도, 대구 2.3도, 전주는 3.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전주와 광주 11도, 철원 6도, 안동 10도, 대구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남은 관심은 과연 누가 첫 번째 공수처장이 될 것이냐 여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곧 재개될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1명을 선택하는데요. 관련 절차와 출범 이후의 역할 등을 박진수 기자가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가동되는 3가지 방법 가운데 우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위원회를 재소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사퇴할 뜻을 비쳤던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다시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남은 후보는 9명, 추천 기간별로 많게는 3명에서 1명까지 있습니다. 최종 2명으로는 지난달 심사에서 5표를 받았던 변협 추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법무부 추천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됩니다. 공수처장은 인사청문 대상으로 임기는 3년, 중임은 안 됩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장을 포함한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개별 검사 역시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수사 인력으론 일선지검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입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를 17가지로 정의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검사와 판사도 포함됩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공직자도 해당됩니다. 특히 지금껏 검사의 범죄 혐의 수사는 검찰이 도맡아 왔는데 제 식구 봐주기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에 공정성 시비를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가족의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사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과 정치자금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입니다.
형법의 경우 직권남용, 수뢰 등의 죄목이 포함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른바 대업을 완수하기 위해 이번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 했던 일부 합의, 특히 이 후보 추천 동의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대를 위해 소를 좀 양보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대의 명분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중요성 또 시급성을 갖고 있다는 건지 이중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을 견제할 기구로 공수처를 처음 제안한 건 1996년 참여연대였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권력자들의 부패 사건을 은폐하는 등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공직비리 수사처 설립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거센 반발로 철회했습니다. 2002년 대선에선 노무현, 이회창 후보 모두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립도 시도했지만 역시 거센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답보 상태였던 공수처 출범이 속도를 낸 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묵히자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을 약속했습니다.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천된 공수처장이 어떻게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후 1년 가까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자 다시 법을 바꾼 겁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유일한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명분과 야당 동의라는 약속. 민주당은 약속을 포기하고 명분을 선택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어제 열렸지만 별다른 결론 없이 일단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어제 징계위원 기피 문제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에서는 5명의 위원 가운데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고 그중에 1명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법무부 청사에는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9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데 이어 오전 10시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증인과 변호인들이 잇따라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0분, 예정보다 10분 늦게 징계위는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베일에 쌓여있던 징계위원 명단도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등에서 활동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검사 중에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민간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역시 징계위 구성 문제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로 기피를 신청할 수 없었다며 기일 연기를 주장했지만 징계위 측은 오후 2시까지 신청하라며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위원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위는 의결 끝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심재철 국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의결 순서가 오자 심의에서 스스로 빠지기로 해 회의는 4명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의 징계위 기일 지정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기일 재지정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전한 영상에는 더 늦기 전에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또 그를 위한 정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30년 뒤 한반도의 일상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탄소 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 연설 대부분도 흑백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 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어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외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기술 개발, 재정과 금융, 펀드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로선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저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년 전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에 합의한 후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이 연이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문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환경위기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9시 47분,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지구 종말을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진통 끝에 겨우 정기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거셉니다. 경제 3법 얘긴데요. 재계는 기업 규제 3법이다. 시민단체 쪽에서는 재벌 개혁의 후퇴다. 이 정반대 주장으로 양쪽 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상법 개정안의 3% 룰입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상법에도 있는 조항이지만 그동안은 이미 선임된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뽑았기 때문에 대주주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감사위원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 제한은 당초 법안에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 3%였지만 각각 3%씩 행사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개별적으로 3%까지 활용할 수 있게 조금 완화가 되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국계 자본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감시라는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소수주주의 다중대표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담합행위 등을 검찰과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재벌개혁 후퇴로 지적됐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지분이 0.01%였는데 0.5%로 높인 거.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있어서는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유지한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후퇴된 거라고 봅니다. 진통 끝에 통과된 경제 3법. 재벌개혁도 규제 완화도 아닌 어중간한 선택으로 재계와 시민단체 양측 모두의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검사 누구나 무료로 또 익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끔 하기로 했죠. 검사 방법도 코 속에 면봉을 넣어서 하는 방식, 타액 검사, 또 신속 항원 검사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확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좀 있답니다.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진단 검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검체 취합 방식의 익명 검사를 실시하되 혹시 검사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편의를 원하는 경우에 타액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도의 순서는 현재 표준 검사법인 그 비인두 검사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위 민감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쪽인데 이쪽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액 검사법, 그 다음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 검사법이 권장되는 것은 정해져 있고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먼저 이제 PCR 검사법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동일한 환경 내에서 선별 검사소에서 받으실 때 먼저 PCR이 권장되고 불가피한 경우, 검체 채취가 어려운 경우에 타액 검사로 사용될 수 있고 너무나 빠르게 검사 결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원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선택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검사를 해서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위험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라는 건 보조적인 검사 수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임상 증상이 이제 부합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분들은 일단 PCR 검사를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액 검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비인두 PCR 그런 전통적인 PCR 방법은 이제 검체 채취 방식만 다를 뿐 검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 여건이 허락되는 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만 건 정도 이상을 지금 저희가 검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사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 검사는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적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을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적용성이 넓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익명 검사를 넓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영국과 바레인 그리고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식품의약청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사용 승인했다고 사우디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이번 사용 승인은 화이자 측이 지난달 24일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기반으로 국제적 기준에 맞춰 여러 요소를 검토한 뒤에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조만간 백신 수입과 대규모 접종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승인한 나라는 지금까지 영국과 바레인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례객이 찾는 가톨릭 성지인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 대성당이 오는 12일 전후로 문을 닫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는 멕시코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국민적인 상징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매년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 축일이 다가오면 이곳 대성당에서 열리는 축일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멕시코 전역은 물론 외국에서 최대 1,000만 명에 이르는 순례객들이 한꺼번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지 당국과 가톨릭 교구는 하루 8번씩 최대 500명까지만 성당 입장 인원을 제한했으며 성모 축일 전후인 10일부터 13일까지는 성당을 전면 폐쇄하고 주변 통행까지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과달루페 성모 축일 미사는 온라인과 TV로 진행한다고 전하며 올해 축일만큼은 되도록 집에서 보내기를 독려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온라인 디지털과 비대면 기술이 대세가 되면서 일본에선 입기만 하면 신체 사이즈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스마트 슈트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몸에 딱 달라붙는 소재에 물방울 무늬가 가득한 옷을 입은 남자가 스마트폰 앞에 서는데요. 특이한 디자인의 이 전신 슈트는 입기만 하면 신체 치수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일명 스마트 보디 슈트입니다. 일본의 한 의류 쇼핑몰이 개인 맞춤 옷을 쉽게 제작하고 정확한 사이즈를 몰라 온라인 옷 구매를 주저하는 이들을 위해 개발했는데요. 이 슈트를 입고 전용 스마트폰 어플의 지시에 따라 전신 사진을 찍으면 물방울 무늬의 측정 센서들이 착용자의 체형을 3D로 구현해 각종 신체 치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업체가 2년 전에 내놓은 첫 번째 바디슈트는 측정 정밀도가 떨어져 실패를 맛봤는데요. 이번 신형 슈트는 측정 센서 개수를 50배 이상 늘려 정확도는 높이고 오류는 크게 줄였다고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헬스케어와 게임 업체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바디슈트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며 재조명받고 있다고 업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9% 전망한다는 키워드인데요. 아시아개발은행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높였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9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아졌는데요. 올해 물가 상승률은 0.5%로 9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ADB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 9월 전망을 유지하면서 3.3%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ADB는 중국은 올해 2.1%, 인도는 8%로 성장률 전망치를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다음 주쯤 백신 접종한다는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처음 이뤄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각으로 9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초기 물량을 미국 내 13곳과 해외 군사시설 3곳에 보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은 해외 군사시설 3곳으로 평택 험프리스 기지 내 육군병원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내 의료시설, 독일 란트슈툴 지역 의료센터를 꼽았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도 다음 주 화이자 백신이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서 주한미군기지의 백신 접종도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전망인데요. 미 국방부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백신 최종 권고를 발표하면 의료진과 장기 의료시설 지원 인력, 고위험자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통일부 판문점 견학 조정 검토한다는 키워드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통일부가 판문점 견학 중단이나 축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 이번 주는 이미 240명이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1회에 40명씩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다소 가변적이지만 조만간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판문점 견학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던 내년 1월 견학 신청 접수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음악 실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부산에서 이번에는 춤 동아리 활동을 하는 7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 결혼식장에서도 공연을 했고 이어 뷔페 식당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전파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지난 6일 열린 결혼식에서 축하 행사로 춤 공연을 한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춤 동아리 소속으로 결혼식 행사를 끝낸 뒤 뷔페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방문자 명부가 부실해 부산시가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댄스 연습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다고 합니다만 그 결혼식 이후에 뒤풀이 등에서 식사를 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불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보훈청에서는 민원 업무 담당 직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은 보훈청 직원 90여 명, 부산시는 민원인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동구의 단란주점에서는 직원 3명이 확진됐는데 이곳 역시 방문자 확인이 어려워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부산환경공단 생곡사무소와 사하구 금융사무실 집단 감염이 또 다른 보험사무실로 이어졌습니다. 직장 간 연쇄 감염입니다. 보험사무실에서 추가 확진자 5명이 나와 3곳에서만 18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감염원은 불분명합니다. 17일 연속 주자릿수 확진, 이달 들어 열흘 새 3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1일부터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부산시는 추가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코로나19가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자들 중에서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또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격리자가 수능 치른 자녀를 배웅하러 갔던 사실이 적발돼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모두 3,500명. 전담 공무원이 하루에 2차례씩 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따로 격리재정 검사 관련해서 연락이 갈 거고요. 그때 전화 잘 받아주시고 격리 기간 동안 격리 수칙 잘 준수해 주시고. 수능 시험일인 지난 3일 오후엔 한 격리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현장 확인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확인 30여 분 만에 나타난 격리자는 수능 시험을 치른 자녀를 배웅하러 나갔다가 적발돼 격리 해제 이틀을 앞두고 결국 형사 고발됐습니다. 친인척이 이렇게 사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 외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상황도 예외 없이 고발 조치된 사례입니다. 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사례는 광주에서만 31건. 지인과 PC방을 가거나 배우자와 다른 지역의 바닷가를 보러 간 사례도, 차량의 방전 여부를 확인하러 잠시 집 앞에 나간 경우도 모두 예외 없이 고발됐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의 어떤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신 분들은 거의 확진자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는 전체 확진자 가운데 10% 정도. 증상이 없더라도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 자가격리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어제부터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완화됐습니다. 면허 없이도 만 13살이면 탈 수 있고 헬멧을 안 써도 범칙금은 없는데요. 넉 달 뒤에 다시 강화될 예정이긴 하지만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너 인도까지 올라갑니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탈 수 없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인도로 다니실 때는 항상 이걸 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단속 대상이지만 이제는 범칙금은 안 내도 됩니다. 그 인명보호장구를 이렇게 착용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유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단속은 하지 못하지만. 이처럼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토바이로 취급해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도 만 16살 이상에서 만 13살로 낮아졌고 운전면허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용하기는 편해졌지만 안전사고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청소년들을 밖에 킥보드 내보낼 때는 반드시 헬멧이라든지 이런 안전보호대를 챙겨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넉 달가량 시행된 뒤 내년 상반기에 다시 강화됩니다. 완화된 규제에 사고가 늘어날 걸 우려해 국회가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수시로 바뀌는 규정 탓에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혼란스럽죠. 계속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때까진 단속보다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경비원 기억하시죠? 해당 입주민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이례적으로 양형 상한선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파트 주민 신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경비원. 그가 남긴 음성 유서에는 괴로운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강력한 처벌도 호소했습니다. 꼭
씨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시오. 최 씨가 숨지고 7달이 지난 어제 1심 재판부가 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보복강금과 폭행, 상해 등 무려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의 상한선인 3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경비원이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중형 선고에도 유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했고 그러면요 서운한 면도 없고 속이나 좀 약간 후련한 맛도 생기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들은 심 씨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심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니까 미세먼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지금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쁜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지역, 광주도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시정도 좋지 못한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양주는 가시거리가 90m, 연천은 12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전까지 충청 지역과 호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에는 오후부터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동해안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이 2.8도, 청주 3.4도, 광주는 3.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강릉과 대전, 광주 11도, 포항 12도, 진주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예상대로 아침에는 조금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현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도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9시간 회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종료됐습니다. 다음 주 15일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700명대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과 간호 인력의 부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라인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은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법, 이제 입법 차원에서는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야당과 부딪히던 여당이 어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후보에 대한 거부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지혜 기자입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위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수처법이 1년 만에 개정되는 순간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정 전 법과 유사한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됐습니다. 공수처 후속 법안 12건도 일사천리로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종족수는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 국민의힘에게는 거부권이 없어졌습니다.
교섭단체가 기간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접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법치주의 말살 행태가 21세기 국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수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새해 벽두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민주당 조응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선 안 된다며 기권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본회의는 폐회되지 않고 밤샘 토론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국정원법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가동된 건데요. 무슨 상황인지 국회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숙 기자, 아직도 의원 발언 이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선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국정원법에 대한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이 상정된 뒤 네 번째 주자입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 핵심 내용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자는 건데요.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정원의 정보 자산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되고 경찰의 역량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병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도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첫 번째 발언자로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나섰고 이어 민주당 김병기 의원, 바로 전엔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당초 이 토론 만 하루가 지나면 곧바로 종결시키는 절차를 밟으려고 했다가 뭔가 입장을 바꿨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24시간 뒤에 무제한 토론을 끝내는 강제 종결에 나서기로 했다가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야당의 충분한 발언권을 존중해 강제 종료시키지 않고 충분한 토론 뒤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는 방법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에 토론을 종료시킬지 표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180석이 필요한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까지 모두 합쳐야 가능합니다. 이 숫자를 확보해야 하는 데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토론까지 막아서 부정적인 여론을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최우선 법안인 공수처법을 처리한 만큼 급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이론적으로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번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토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두 차례나 미뤄져서 마침내 어제 개최가 됐는데요. 9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만 별 결론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는 15일에 속개한다고 하네요.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 시작 9시간여 만인 어제 저녁 8시쯤 끝났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법무부는 징계위원들에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를 설명하며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징계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1시간 반가량 진술했습니다. 막판에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할지를 놓고 징계위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8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당초 윤 총장 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가운데 특정되지 않은 감찰 관계자 1명은 증인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신 징계위원회에 올랐다가 스스로 물러난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추가됐습니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징계위를 속개하고 증인신문과 윤 총장 측 최후 진술 등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속개 전 미처 열람하지 못한 징계 기록을 추가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모두 오후 6시가 넘자 정상적으로 퇴근했는데 징계위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시로 징계위 진행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라임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돈을 받고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한 혐의인데요. 17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 라임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계약을 체계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새벽 윤 위원장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윤 위원장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 고검장을 지낸 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과 윤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때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10월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뒤 우리은행의 로비가 이루어졌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와 무관하게 제3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윤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오전 김 전 회장의 아내와 누나 등 가족의 거주지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밝혔는데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옥중 입장문의 부당한 응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 긴급 승인을 위한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승인이 나는 대로 백신 보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뉴스 1부에서 회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7시간 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시간으로 1시간 뒤인 오후 6시까지 미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자문회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표결을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의가 하루 이틀 더 연장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르면 오늘 안으로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한 FDA 국장은 오늘이 미국에 있어선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자문기구 안에서 일부 전문가가 백신의 안정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오늘 내 승인 결정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청소년과 임신 여성이 맞아도 되는지 아직 이렇다 할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화이자 측은 미국의 임상실험에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은 계속 심각해지고 있죠.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어제 미국에선 하루 사망자만 3,000명이 넘었는데 하루 사망자가 미국에서 3,000명을 넘은 건 코로나 확산 국면에서 처음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29만 명을 넘은 상태입니다. 중환자 입원 건수도 10만 6천 건을 넘었습니다. 역시 최대치인데 병상 부족을 호소하는 병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도 계속 20만 명을 넘고 있어서 미국은 그야말로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의 보급과 접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내년 4월은 돼야 모든 일반인들이 백신을 접하게 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각별히 방역에 신경 써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무시하고 지난 8일 연말 파티를 열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국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자리에서 주미 한국 대사를 포함해 아프간, 이집트, 과테말라 대사 등 외교사절 200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욱이 행사를 하기로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건당국의 메일이 행사 바로 전날에 국무부에 도착을 했는데 국무부는 방역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잦은 행사 주최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900명을 또 초대해서 연말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 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황이 안 좋긴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 내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봉쇄를 좀 완화하는 나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방역을 강화하는 곳도 있어서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인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충격 대응을 위해서 돈을 더 풀기로 했습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파리 시내의 백화점.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모습은 예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앞두고 지난달 말 상점 영업을 재개했던 프랑스. 나흘 뒤부터는 도시간 이동도 허용하며 성탄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3,000여 명. 봉쇄 2차 완화 조건이었던 신규 확진자 5,000명 목표치를 2배 넘게 웃도는 수준이지만 일단 봉쇄는 풀겠다는 겁니다. 대신 저녁 8시부터 야간 통금을 다시 도입하고 영화관과 박물관 개장은 내년 초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Le nombre de nouvelles contaminations ne se réduit plus et il tend même à légèrement réaugmenter depuis quelques jours. La partie est donc loin d'être gagnée. 우려 속에 방역 고삐를 푸는 프랑스와 달리 최근 1일 확진자 2만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한 독일은 봉쇄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주 학교 대면 수업을 축소하고 성탄 전야부터는 비필수 상점을 완전 폐쇄하며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내년 초까지 이동 제한령에 성탄 미사 참석도 금지된 이탈리아. 야간 통금 상황을 고려해 교황청도 성탄 전야 미사를 2시간 일찍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성탄 방역이 엇박자를 내는 속에 유럽중앙은행은 코로나19 충격에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준금리를 0%로 동결하고 코로나 채권 긴급 매입을 5천억 유로, 우리 돈 약 660조 원 규모 더 늘리기로 한 겁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백신 출시에도 유로존 경제가 느리게 반등해 내년 말에나 정상화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682명, 이틀 연속으로 600명대 후반을 찍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과 경기가 모두 200명을 넘어섰고요. 인천까지 합치면은 수도권에서만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들 살펴볼까요?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 타운과 관련해서 15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이제 누적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고요. 서울 남대문 시장 상가와 관련해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누적 감염자 수 30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수색역에서는 열차 편성 업무를 하는 수송원 1명을 포함해 직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로 인해 수송 사무실이 폐쇄되고 또 역사 전체 방역소도, 또 수송 업무 직원들의 자가격리 등 여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오늘부터 22일까지 장항선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 등 16편의 운행도 중단이 됩니다. 요즘 병상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계속 거론되고 있죠. 그저께 기준으로 입원 가능한 전담 치료 병상은 전국에 37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은 병상이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저께 수도권 기준으로 입원을 못한 채 자택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중환자가 계속 늘면 병상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볼 인력도 문제가 됩니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는 일반 중환자보다도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장의 의료진들, 특히 간호사분들은 극도의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인천에서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중환자 병상 11개가 있지만 4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만 7분 정도의 중환자를 더 보려고 친다면 지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 같으면 한 5명 정도, 그리고 간호사 같으면 15 내지 20분은 더 있어야 사실은 7명의 중환자를 더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중환자를 돌볼 때는 감염 우려로 입고 벗기 불편한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른 질환 중환자보다 훨씬 많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 투입됐다가 봤었던 간호사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진자를 받으면서 가겠냐라고 하면 안 가겠다고 하는 그런 간호사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올 연말까지 정부의 중환자 전담 교육을 수료할 예정인 간호사는 390명. 이외에 코로나19 간호 인력도 별도로 모집해 현재 파견 가능한 간호사는 460명가량. 이 가운데 106명은 중환자실 근무 경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확진자 중 30%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층인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들은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간호인력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훈련된 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훈련된 간호인력, 또 훈련된 의료인력이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이게 유지될 수 있는.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긴급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연말 연시를 상당히 걱정해 왔습니다. 모임과 행사가 많은 때이기도 하고 또 전반적으로 좀 들뜨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래서일까요? 여러 곳에서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요즘 음식점 영업은 쉽지 않습니다. 매출이 확 떨어진 데다 손님들에게 일일이 방역 수칙을 안내해야 하는 것도 곤혹스럽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게 특히 힘듭니다. 지키시는 분은 거의 50%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끼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시거나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끼시고. 정부에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신고는 이달 들어 6,300여 건에 달합니다.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달 절반을 이미 넘었고 10월보다 급증한 수치입니다. 학교와 카페, 식당, 대중교통 등 일상 공간이 대부분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호텔에서 파티하기, 밤 11시 이후 노래방 출입, 스키장에서의 거리 두기 지키지 않기 등이 신고됐습니다. 약해진 경각심을 틈타 일상에서 조용히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3차 유행을 잡기 위해선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 찾기가 급선무라고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3주간 집중 선제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도권 150여 곳, 젊은 층이 많은 곳에 임시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증상 없이도 무료로 익명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른 검사를 위해 침으로 간편히 검사할 수 있는 타액 검사. 늦어도 30분 만엔 결과가 나오는 신속 항원 검사법이 도입됩니다. 코 안쪽에 면봉을 찌르는 기존의 유전자 검사법도 실시되는데 이 중 개인이 선택 가능합니다. 진단 검사에 어떤 주저함이 없도록 해서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내는 것이 변하지 않는 그런 정책입니다. 방역 당국은 또 최근 60대 이상 감염자 10%가 위중증으로 악화됐다며 고령자와 가족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미국 시사 잡지 타임이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 팝스타의 정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미상 수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화려한 율동과 경쾌한 가락, 세계적인 팝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7인조 그룹 방탄소년단. 음악 차트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는 그룹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밴드가 됐다. 미국의 시사 잡지 타임이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한 이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모든 종류의 기록을 깨면서 팝스타들 가운데 정점에 올랐다고도 했습니다. 타임은 코로나19 시대에 방탄소년단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AP통신은 방탄소년단이 팬들과 함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는 운동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거대한 글로벌 존재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사람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 타임지 올해의 연예인으로 선정되면서 그래미상 수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한국 대중음악 가수 최초로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28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4분쯤 경남 진주시 강남동 모 병원에서 불이 나 병원 1층 천장과 벽면 등을 태우고 13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병원에는 환자 등 200여 명이 있었지만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낮 2시 53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에 20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파트 주민 2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고 구조됐습니다. 4년 전 미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우환 위작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위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그림이 8억 원에 거래되는 현장을 KBS 취재진이 포착했는데요. 송명훈 기자의 보도로 보시죠. 이우환 작품을 거래하는 서울 용산구 한 화랑. 대표작 중 하나인 선으로부터 작품입니다. 8억 원이지만 깎아줄 수 있다고 흥정합니다. 50%가 8억이에요. 1호당 1,500이라고요. 공시가가 1,500원 나와서 내고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작품을 어디서 구했는지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옵니다. 어디가 특히 이현진을 직접 받는 거거든요. 아, 직접 받으신 거예요? 안도 다다오 선생님이 집을 설계해 주셔가지고 그 연관을 해가지고 소개해서 글을 한 거죠. 안도 다다오는 이우환 미술관을 설계한 일본 건축계 거장입니다. 안도 다다오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안도 다다오 측은 집을 설계하지도 그림 판매를 소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화랑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에게 직접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쪽은 공기에 노출된 쪽이에요. 네네. 이쪽은 나무에 가려진 쪽이고 그러면 이쪽의 산화도와 이쪽의 산화도가 달라야죠. 네. 근데 그 산화도 차이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천을 놓고 전체적으로 칠을 해서 맞아요. 누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천을 씌운 거죠. 이우환 작가가 쓴 적 없다고 밝힌 유리가루도 검출됐습니다. 유리가루가 이제 같이 혼합이 돼서 전체에서 그 빛 반사가 일어나게. 이상한 점은 또 있었습니다. 이 그림의 작품 번호는 80058. 그런데 40년 전 작가의 전시도록에 번호가 똑같은 작품이 실렸습니다. 번호는 같지만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우리 의견은 이미 나왔어요. 그것이 나오는 그 순간에 이 그림은 진품으로 판정할 수가 없어요. 화랑 대표는 거듭된 확인 요청에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울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토할 때까지 물을 먹이는 모습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 영상 알고 보니까 피해 아동의 부모가 수차례 요청한 끝에 직접 받아낸 거였습니다. 값비싼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부모가 직접 부담하라면서 1년여간이나 거절을 당했다는데요. 이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후 32개월 남자아이가 컵에 담긴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기 무섭게 어린이집 교사가 다시 물을 따르는 행위가 12분 동안 7번 반복됩니다. 견디다 못한 아이가 물을 토해내자 아이 옷을 벗겨 닦아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법원에 요청해 직접 찾아낸 영상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이상한 부분을 많이 했었어요. 물을 먹으면 배가 아프다고 하고 문을 닫는 걸 극도로 싫어했었어요.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아이 부모가 여러 차례 경찰에 CCTV 알람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 속 인물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거절 이유였습니다. 모자이크 처리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시간 나면 1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CCTV를 볼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피해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지금도 열람은 바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과 또 학부모님들 사이에 서로 감정이 격화되고 악화되는 문제가. 아동폭력을 근절하겠다며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 취지에 맞게 열람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입니다.
출근길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에 시정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양주는 가시거리가 80m에 머물러 있고요. 연천은 190m에 머물러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늘 대부분 지역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기온이 비슷해서 큰 추위는 없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 4.7도, 포항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 11도 예상되고요. 진주가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에는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일요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월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우리도 탄소 제로화를 실천해야 한다며 강력한 추진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식 손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30년 뒤 한반도의 일상은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탄소 저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기 위해 연설 대부분도 흑백 영상으로 전했습니다.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같은 극한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어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탄소 중립을 강력 추진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은 물론 소외계층이나 지역이 없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기술 개발, 재정과 금융, 펀드 활성화 등으로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로선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저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2년 전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제로 목표에 합의한 후 유럽연합과 중국, 일본 등이 연이어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 우리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마련해 국무회의를 거쳐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문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환경위기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9시 47분, 12시에 가까워질수록 지구 종말을 의미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지난달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노동청이 특별 감독을 진행 중인데요. KBS가 사측이 제출한 자료를 봤더니 이 공장에서만 최근 4년 동안 노동자 395명이 일하다 다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사나흘의 한명꼴인데요.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8일 타이어 성형 작업을 하던 46살 양모 씨가 원통기계에 끼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양 씨는 사고 17일 만에 결국 숨졌고 노동청은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중대재해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사나흘에 한 번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타이어가 작성해 노동청에 제출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산업재해 조사표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 동안 395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쳤습니다. 3.5일에 한 명씩 산업재해를 당한 겁니다. 다쳐서 쉬어야 하는 휴업 예상 일수가 30일이 넘는 산재 피해 노동자도 1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3명 이상 다친 날도 13일이나 됩니다. 진짜 운이 좋으면 다치는 거고 운이 없으면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라고 그동안 계속 우리 사측에다가 얘기를 했는데도 특히 2017년 금산공장 사망사고와
지난달 대전 공장 사망 사고처럼 원통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 같은 설비에서 작업 중 끼임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43건에 달했습니다. 끼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단한 설비가 필요한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나 이 신경들을 그만큼 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구조적 한계가 있는 노후 설비는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이 안전 설비만 문제인 건 아니죠.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위험에 외주화는 여전히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인데요. 양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영흥발전소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신모 씨. 제하청 업체 소속 화물차 운송 노동자였지만 계약서에도 없는 상하차 업무까지 홀로 작업해야 했습니다. 기계를 조작하고 실제 상차가 됐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모든 작업은 운전사가 했습니다. 약자인 화물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독관도 없고 CCTV를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너무 억울하죠. 지난 9월엔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화물 노동자 A씨가 석탄 하역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이후에도 이렇게 5개 발전회사에서만 68명의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산재 피해를 당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90% 가까이는 하청업체 소속 또는 일당을 받고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로 또 비정규직에게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노동계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복잡한 하청 구조 탓에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났을 때 원청업체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에 의해 희생되는 일이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죽음의 외주화가 화물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본다. 이에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고 김용균 씨가 숨진 지 2년째 위험의 외주화 굴레 속에 제2의 김용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아파트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경비원 기억하시죠? 해당 입주민에 대해서 법원이 어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이례적으로 양형 상한선보다 무거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아파트 주민 신모 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희석 경비원. 그가 남긴 음성 유서에는 괴로운 심경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맞아본 거 생전 처음입니다. 60인데요.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강력한 처벌도 호소했습니다. 꼭 신모 씨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다가 죽는 사람이 없이요. 최 씨가 숨지고 7달이 지난 어제 1심 재판부가 심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보복강금과 폭행, 상해 등 무려 7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이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의 상한선인 3년 8개월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경비원이 집요한 괴롭힘 때문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피고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아직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례적인 중형 선고에도 유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했고 그러면요 서운한 맛 면도 없고 속이 나자면 약간 후련한 맛도 생기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들은 심 씨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심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한숨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년 중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연말이라서 손해가 더 큰데요. 그들의 목소리 오현태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는 저녁 6시 평소보다 오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번화가 안쪽 식당과 술집 골목은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손님은 많아야 3팀, 지난주엔 한 팀만 받은 날도 있습니다. 코로나 들어와가지고는 딱 작년 대비 딱 50% 줄었는데 그 50% 줄은 거에서 지금 70%가 줄었으니까 거의 임대료도 지금 한 넉 달 이상 밀려 있고. 먹자골목으로 유명한 곳도 비슷한 상황. 지금 시간이 7시 55분, 8시도 채 안 된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식당과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어서 마치 자정에 가까운 시간처럼 보입니다. 200석 규모의 이 대형 술집은 손님이 달랑 2팀뿐입니다. 매출이 떨어지자 석 달치 임대료가 밀렸고 어쩔 수 없이 17년 동안 부었던 보험을 깼습니다. 연말 장사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마저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1차 음식점에서 끝나면 이제 9시부터 보통 오기 시작하는데 9시까지 영업을 하라 그러니까 전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목 때 자리가 부족했던 이 가게도 손님은 서너 팀이 고작. 이런 때 찾아와 준 게 고맙지만 마감 시간은 순식간에 닥칩니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 멘트, 네네. 이제 마무리 멘트 좀 서서히, 네네. 하나둘 자리를 뜨는 손님들, 포장 손님이라도 받아볼까 10시까지 문을 열어놓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연말에는 막 바쁘잖아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날리고 그러는데 올해는 뭐 연말 28일까지 연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장사 끝난 거잖아요. 밤 9시 가게 밖으로 나와봤습니다. 귀갓길 인파로 잠시 붐비나 싶더니 역시 순식간에 한산해집니다. 낮이라고 해서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식당들은 좀 낮지만 앉아서 먹을 수 없게 된 카페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입니다. 특히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되면서 충격이 점점 쌓이다 보니 숨통이라도 조금만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갈수록 커집니다. 9시까지는 그래도 테이블에서 한 칸뛰기라도 해서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집어삼킨 연말 특수. 정부가 새해 지원금을 준다지만 당장 하루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그저 멀게만 느껴집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닷새 동안 200명에 가까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울산의 유일한 코로나19 치료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의 음압병상은 80병상 정도. 지난 4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219명으로 퇴원 확진자를 고려하면 그럭저럭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요양병원과 중학교의 집단 감염으로 닷새 만에 환자가 200명 가까이 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여유 병상은 하나도 없고 지난 7일부터 입원 대기 중인 환자가 40명에서 많게는 70명에 이릅니다. 퇴원으로 빠지는 병상에 대해서는 중증도가 심한 순서대로 계속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들은 울산 인근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입니다. 심지어 학생들 일부는 갈 병원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자가 격리 중입니다. 이런 사태는 예견됐던 일입니다.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울산은 광역시면서도 시립의료원을 비롯해 감염병 사태를 전담할 공공병원이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는 국립대학교 병원이 있어요. 그리고 중간 허리에는 의료원이 있고요. 복합적으로 이렇게 주 의료 체계가 딱딱딱딱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울산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인구 대비 의료 인력도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열악한 의료 체계 속에 집단 감염 사태는 병상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시가 2022년에 특례시가 된다고 합니다. 특례시가 무엇인지 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김기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보다 강화된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권한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당연한 이치라. 이로써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은 2022년 특례시로 승격합니다. 32년 만에 추진된 정부 개정은 그동안의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주민중심 지방자치의 힘을 실어줬다는 것. 6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 인구는 123만 명 이상으로 울산 광역시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울산시의 64%, 예산 규모는 73% 수준입니다. 4개 시는 앞으로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등 4개 도시는 일단 특례시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되면서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이동통신 5G, 실내에서는 서비스 끊김 현상이 나타나서 불편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기지국으로부터 광대역 5G 신호를 받아 건물 안으로 보낼 수 있는 광중계기를 개발했습니다. 조영우 기자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인 5G는 초고속 대용량 전송을 자랑하지만 실내에선 끊김 현상이 많습니다. 현재 실내에서 사용하는 5G 무선통신은 3.5GHz 서비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5G 광중계기를 개발해 실내 끊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건물 옥상에 설치한 광중계기가 야외 기지국으로부터 밀리미터파 기반인 28GHz의 광대역 5G 신호를 받은 뒤 건물 안 각 층의 안테나로 보내면 실내 곳곳에서도 끊김없이 5G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중계기 기술의 핵심은 5G 무선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해 신호 왜곡 없이 전송하는 겁니다. 특히 32개 대역으로 다중화해 전달할 수 있어 전송 용량이 매우 높습니다. 공항, 역사, 대형 쇼핑몰 등 실내 환경에서 5G 최대 전송 속도인 20GBps급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7월부터 미국 일부에서 상용 서비스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내년 상반기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실내 5G 중계기 기술 개발에 이어 6G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 연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테라헤르츠 영역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광대역에 그리고 고속 데이터 전송에 가능한 그런 시스템 그리고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내 5G 광중계기 기술은 2020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도심한 여의도 또 퇴계로 일대에 집회 소식이 있습니다. 도로 행진 구간도 있기 때문에 집회 정보 확인하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뿌연 안개의 영향으로 가시거리 좋지 못한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평소 금요일에 비해 어렵습니다. 성산대교위로 양방향 속도 줄이는데요. 이어지는 성산로 연희 나들목에서 금화터널 방면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동작대로 오늘 여유가 있는데요. 남태령에서 이수역 사이 수월한 출근길 되고 있습니다. 남부 순환도로는 경남 아파트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부분 지체를 보입니다. 집회 소식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성수역에서 전태일다리 방면으로 집회 후 도로 행진으로 왕십리길, 퇴계로 일대 부분 통제되고요.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집회 장소에서 서강로, 성산로, 사직로를 이용해 종로 청운동 교차로까지 인도를 이용한 행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하이야 하이야 하이왜 바바 싱게라
벌써 한 해 마지막 달이네요. 이맘때면 꼭 찾아오는 손님이 있죠. 철새로 불리는 야생 조류들입니다. 장관이죠. 고니와 기러기 등 100만 마리 가까이가 된다니까요. 문제는 이 손님들이 종종 불청객을 동반한다는 겁니다.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인데 바로 지금 얘기입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AI가 확산 중입니다. 야생 조류에선 이미 검출됐고요. 코로나 속 AI 확산이라는 이중고에 놓인 겁니다. 첫 시작은 약 2주 전 전북 정읍의 오리 농장이었는데 불과 10여일 만에 경북, 경기, 전남, 충북 등 사실상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 중 전남은 최대 오리 사육지, 경기는 최대 닭 사육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AI에 걸린 닭의 분변 1g이면 최대 100만 마리까지 전염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우리는 AI로 3,800만 마리 가까운 가금류를 잃었죠. 피해 처리를 위해 나랏돈 3,600억여 원이 들었고요. 이처럼 AI 방역의 둑이 무너지면 농가는 물론이고 관련 식당 등의 2차 피해, 농수산물 수급 대란과 환경 문제까지 도미노처럼 타격이 이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않아도 농장은 물론 식당과 상인 등 모두가 힘든 겨울을 맞고 있는 중입니다. 올 들어 AI는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700건 넘게 확진됐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이어 AI까지 팬데믹, 즉 세계적 확산 위협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반드시 이를 막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야생조류들은 통상 다음 달까지 가장 왕성하게 우리나라로 옵니다. 게다가 올해는 개체 수까지 늘어났다네요. 코로나 속 AI 방역, 지금이 고비라는 얘기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출근길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도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시정도 좋지 못합니다. 양주는 가시거리가 80m, 연천은 190m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 전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제주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현재 기온 큰 추위는 없습니다. 서울이 2.7도 가리키고 있고요. 대구 3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9도, 대전과 광주 11도, 대구는 12도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미국 FDA의 백신 자문 회의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FDA가 백신 긴급 승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고맙습니다.